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항상 궁금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마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이상한 전광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여기를 보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죠. 다음 날 피터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그 전광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를 보세요" 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피터는 이번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장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전광판이 비를 부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피터는 이 이상한 현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전광판을 가리키며 "봐, 내가 저걸 보면 비가 내려" 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믿지 않았지만 피터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고 피터는 자신의 능력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피터에게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단다. "내가 전광판을 본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광판이 없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늘을 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휴미의 회의주의는 우리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대한 믿음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피터는 이 경험을 통해 저마다의 사건이 단순히 우연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며 삶의 변수를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옛날 옛적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한 사람, 이름하여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토마스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 나와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연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여, 오늘은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마스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원한 법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해 잘 몰랐지만 토마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토마스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분명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법칙이며 사회윤리와 법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연법의 역할이죠." 그때 광장을 지나가던 한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그렇다면 자연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토마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의 결정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판단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마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한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왜 서로를 돕고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연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군요." 토마스는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연법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것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끼며 그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평화로움과 따뜻함 속에서 자연법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먼 옛날에 끝없는 바람의 평원이라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끝없는 들판이었고 날씨는 날씨답지 않게 언제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곳에는 비바람, 동족,
이라 불리는 독특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평원을 누비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서로서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경쟁적으로 이동하여 가장 좋은 지역에 자리 잡으려 했고, 밤이 되면 누군가의 영역에 침입한 자들을 몰아내는 소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토마스 홉스가 경고한 만인에 대한 투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종족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지혜로운 라모스라는 사람이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온종일 눈을 감고 바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그는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줄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개개인이 조금씩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강력한 제3자인 바람의 수호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호자에게는 모든 자원 과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하여 평온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라모스는 모든 부족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수호자는 우리 리바이어던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권리를 모아 평온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는 그 통제하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자유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라모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유를 바람의 수호자에게 위임하면 싸움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평화로운 평원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 부족들이 라모스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약간의 자유를 내려놓기로 하고 그들의 힘이 모인 바람의 수호자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평원 전체가 하나의 큰 부족이 되었고 각자가 책임을 다하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다른 평원의 종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비바람 종족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부족들은 그들의 방식에 감명을 받아 비슷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영감을 얻어 각자의 수호자를 세우고 새로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바람의 평화는 이름 그대로 끝없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의 역경을 이겨내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협조와 공존의 바람이 되어 모두를 감싸주고 있었죠. 네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오래된 마을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루소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적인 교훈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적한 산골 마을에 프리마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프리마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은 늘 푸른 숲과 맑은 호수를 자랑으로 여겼죠. 이곳 사람들은 태초부터 무엇 하나 없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을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글로 적혀있진 않았지만 어쩌면 자연 그 자체가 만든 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연에서 얻고 매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한 여행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왔다고 소개하며 프리마 사람들에게 그동안 본 적 없는 희한한 물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기금속 장신구, 다양한 색깔의 천, 또 신기한 기계 장치들이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하던 프리마 사람들은 점차 그의 물건에 매료되었고 그중 몇몇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그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물건을 원하게 되었고 그 물건을 얻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누고 협력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만 지내던 프리마는 서서히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엘라는 이런 변화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래전 읽었던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평등함을 되새기며 주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마을 회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사유재산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엘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주민들은 다시금 자연 속에서의 삶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헤매게 했던 여행자는 마을을 떠났고 프리마는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라의 가르침은 마을의 역사가 되었고, 프리마 사람들은 루소의 철학을 기억하며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리마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도 깊은 교훈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